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셔서요. 저희 모습도 직접 보시고 또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네.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설마 또? 네, 그래서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의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이 반복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 이게 지적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내용은 어제 뉴스데스크 리포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 말입니다. 아하. 인사 편중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설마 또라는 이 어떤 의문은 이 검찰 혹은 이제 검사 출신을 의미하고 있고요. 네. 국가 요직의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이 등장하는 문제를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인데 네. 지난 4월에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사표 쓴 시점과 지금 임명된 시점이 너무 짧아서 그러네요. 뭐지? 약간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복현 원장을 제청을 했고요. 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다. 뭐 전공이 경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됐다고는 하는데 네. 어쨌든 금융위원장은 지금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출신으로 최초입니다. 아하. 네. 뭐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한 명 때문에 검찰 편중 논란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이 대두된 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 3단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첫 쇼크는 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장이었죠. 예. 법무부 차관에도 인호공 전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법무부는 그래도 검찰과 연관된 부서니까. 네, 그리고 뭐 검찰 출신이 했던 적도 있고요. 일단 네, 자리 과거에는. 자체는. 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네. 여기에도 그 최측근들이 이제 검찰 출신들 최측근이 좀 배치가 됐어요.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검찰총장 시설 대검 사무국장이었고, 네.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희구 부속실장, 이 밖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네. 이 중에 일부는 또 캠프에서도 사실 외곽 조직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아하. 인수위에서도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자, 그러면 비서실까지는 그래 또 측근이니까 여기까지 뭐 오케이 라고 2단계까지는. 한다 네. 하더라도 이 기타 요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이완규 법제처장, 네. 박민식 보훈처장,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조상준 기조실장이 임명이 됐고, 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카풀 함께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네. 강수진 교수 하마평에 오르잖아. 이분도 검찰 출신이라면서요? 네, 어제까지 하마평이 좀 강하게 제기가 됐다가 네. 이게 좀 상황을 봐서 이 강수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의사와는 달리 좀 접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네. 예. 공정거래원장 내정설이 이제 돌았던 인물인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강수진 교수입니다. 네. 이 카풀을 했다는 인연 이게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 카풀 그러니까 차를 같이 타고 출퇴근을 했다. 네.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 때문에 이 강수진 교수 같은 경우는 하마평에 올랐다가 접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 예. 그때 본인은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여러 반발 또 옹호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하.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재,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인선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켰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시에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FCHFH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특히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검사인가요? 이 질문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해오던 말 적재적소 인사 원칙 능력 위주다. 네. 그런데 과연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검사밖에 없느냐? 이렇게 좀 충돌하고 있고 처음 들으신 거는 이제 조우섭 민주당 대변인의 어제 말이고 네.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도 이복현 검사 개인에 대해서 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 야권 인사잖아요. 네. 네, 이런 말을 써서 오늘 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을 임명하는 건 물론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 금감원이라는 곳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조사의 그 기능, 권한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네. 이거죠. 예. 문제는 그 검사라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였다라는 점이 특히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능력 위주였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오늘 아까 처음에 같이 들어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네, 조금 의문 또 아쉬운 점이 있죠. 지금 네. 문재인 정부를 또 겨냥한 건데 사실상 네네. 민변 언급했으니까요. 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사를 할 때마다 민변이 국가를 장악했다, 뭐 시민단체가 나라를 장악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랑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율상 지금 김동인 기자님 소개해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몇 개만 살펴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 상당한데 네. 민변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민변 변호사랑 검찰 출신 검사랑 같나?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여러모로 조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정원에 갔나? 약간 그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인사 중에선 충격이어서. 네, 뭐 검사나 검찰이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해당되는 분야마다의 전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국가가 아니라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건 못 믿었다, 문제 있었다 하는 이유로 다 검사를 갖다가 앉힌다면 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갈 건가? 전부 검사가 돼야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그렇네요. 아닙니까? 네. 기자들도 좀 불만 많이 제기되는데 검사들 기자로 오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순간 긴장하셨습니다. 김동희 기자 높은 불안해하셨어요. 자리라고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아하, 네. 그러겠죠. 네, 예, 다음 기자- 말로 넘어가죠. 무엇입니까? 기자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다음 말은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저는 최근에 뭐 아마 가장 문자 폭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고 있고 드디어는 이제 사실상 문을 봉쇄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이고 그 외에도 뭐 사무실에 뭐 스티커도 붙이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 내에서도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야기는 됐는데 네.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말리고 비판하고 해야 될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뭐 더 심해지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에 문자 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뭐 원내대표 할 때는 저는 그냥 깜짝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네, 듣고 솔직히 좀 심하다 그러면 안 봐요. 저는 아예.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같은 목소리인데 두 네. 인터뷰가 조금 뭐 대응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다르네요. 네, 시점도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첫 번째 들으신 내용 오늘 아침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출연해 남긴 말이고요. 예. 두 번째 내용은 2021년 작년 4월 15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긴 말입니다. 예. 한 1년 2개월 정도의 그 격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혹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문자 폭탄, 이른바 극렬 지지층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와 뉘앙스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강도 높은 문자 폭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민심의 소리다. 이렇게 좀 옹호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김동인 기자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네. 이렇게 딱 그 소위 말하는 제목을 뽑아 오신 것 같은데 그 이유 1년 2개월이라는 시차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네. 먼저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대선의 어떤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이 네. 사실상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역구 사무실에 좀 큰 대자보를 붙였고 문 앞에 길게 늘어뜨린 네. 그 대자보 사진이 화제가 되긴 했어요. 저도 봤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그럼 1년 전엔 어땠냐? 이 작년 4월에는 이 홍영표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었는데요. 네. 여기서 당시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아하, 예. 그때 뭐 반성한다 이랬더니 당시 이제 당 지지층 중에서는 초선 오적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문자 폭탄을 이제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조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당심이 민심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여기에 결국 그것들도 다 일종의 민심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른 말씀이란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실 이 상황,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라는 네. 그러한 이제 지적들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 당내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죠. 네, 관련 해프닝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JTBC 6월 6일 정치부 회의라는 코너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던 중에 개딸, 양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잘못 읽어서 이거를 양아들을 양아치들이라는 아이고. 표현으로 잘못 읽었어요. 그랬다면서요. 곧바로 정정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세게 반발로 이어졌던 겁니다. 뭐 저도 사실 관련 음성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미 원본은 편집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 당헌 얘기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뭐였나 봤더니 이 8월에 전당대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 당대표를 뽑는데 투표권이 당원상으로는 6개월 전에 그 권리당원을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내야 돼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네. 그러다 보니 이 대선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이른바 당내에서는 이 친이재명파 혹은 네. 반이재명파로 나뉘어서 좀 싸우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곤 홍영표 현재 구도가 그렇게 좀 짜진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문자 폭탄을 보내는 주체가 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홍영표 의원의 발언도 결국에는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층의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가 달라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네. 뭐 어쨌건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네. 그렇고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세 가지가 문제인데요. 예. 첫 번째는 정당 구조인데 이게 양당 구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 내부 결집이 강한 이 소수파를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중도층 흡수에서 좀 놓치게 되는 정치 구도가 있다. 그렇죠. 이게 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단순히 어떤 정강 정책이나 혹은 노선에 대한 어떤 대립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팬덤이다라면 네. 결국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공격으로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간다라는 문제고 네. 마지막으로는 메시지의 전달 방식인데 문자 보내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자들은 정말 뭐 단순한 욕이라든가 혹은 성희롱성 발언들도 네. 서슴지 않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무척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예. 사실 민주당 같이 규모가 큰 정당에서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정치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있으니까 정당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어쩔 때는 그분들을 대변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근데 어쩔 때는 분명히 그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 그 당 소속이 아닌 다른 시민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반성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다만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좀 혼란이 커질 경우에는 네.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는 거를 입증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다른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극복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6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압승했고 서울시 의회도 지금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약간 느닷없이 TBS 교통방송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자 오세훈 시장의 MBN 뉴스 인터뷰 그리고 곧 이어서 6월 3일 TBS 뉴스공장 김어준 진행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인생 이모작, 재교육, 교양, 또 문화예술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 기능을 다변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이미 뭐 교통방송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듣고 운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른다. 자, 어떻게 할지 다 함께 관전하기로 하죠. 이 대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뭐 그건 사실 김어준 진행자를 퇴출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네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 선거 거의 한 달 전부터 네. 계속해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TBS 교통방송 교육방송으로 바꿔야 된다. 5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 13일 MBC 시선집중, 16일 CBS 라디오, 17일 관훈 토론 굉장히 자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요한 본인의 의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당선이 된 상황인데 이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교통방송 통해서 교통정보 듣는 시민들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교통방송으로서는 이제 기능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을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 또는 평생 교육 시스템 등 교육방송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TBS 뉴스공장이 비판 많이 했기 때문에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단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부인을 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 관여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방송의 기능 전환은 개별 프로그램 편향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만약에 내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다면 네. 나하고 뜻이 맞는 사장을 보내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방송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 오세훈 시장의 해명은 어떻게 들리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선은 그 말 그대로 TBS는 교통 방송이잖아요. 네. 설립 목적 취지 자체가 교통 흐름 정보를 시민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것들은 그 사이에 뭐 재미 흥미 드리고 네. 그런데 그 기능을 교육을 바꾼다면 TBS는 일단 없어져야 되고 교육 방송인 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언뜻 그러니까요. 듣기에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김어준 그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계속 뭐 상반된 의견도 논란도 있고 해왔는데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방송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좀 우회적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맞습니다. 우회적인 방식 아니냐 이런. 네. 김도인 기자님도 하신 말씀. 우회적인 방식인데 너무 우회를 하는 너무 우회했어. TBS에 사실 거의 기자 직군도 많고 사실 여러 그렇죠. 그 시사 프로그램 관련한 인력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우회시켜야 되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작업을 선택하신 예,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한두 개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예. 서울시장 개인의 의지로 이렇게 방송국 하나의 기능을 바꿔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현실 자체가 조금 사실 뜨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본인이 얼떨결에 언급했는데 예.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 사장을 내려보내서 홍보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사회에. 그런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그런데요, 오세훈 시장의 뜻대로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것,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 제도 그리고 시의회를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 장악한 상태로 보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서울시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그 TBS 교통방송의 기능이 교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교육정보로만 바꾸면은 사실 일단은 제도적인 준비는 끝나는 것이죠. 네. 시의회가 또 다수니까 아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예. 방송국 인허가권자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에 TBS 허가할 때 그리고 계속 재허가할 때 이 네. 방송의 기능을 교통정보 등 방송 전반이라고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방통위의 인허가랑 서울시 조례랑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네. 그러니까 조례만 바꾼다고 또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하. 또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만약에 방송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시도를 한 것이라면 방송의 독립성 이런 부분 위배 아니냐 이런 문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네, 표현의 자유냐 언론 탄압이냐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있는 논란인데요. 네. 이번에는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 서울민예총이라고 하는 이 예술인들의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단체가 개최한 전시회의 작품 하나가 바로 이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김동훈 기자협회장의 어제 미디어오늘 인터뷰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개혁에 방해되므로 적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자 얼굴을 희화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서울민예총의 전시회에서 기자의 얼굴들을 희화화하고 실명을 공개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지금 서울민예총이 광주에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굿바이 시즌2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저 사진 말이죠? 예, 아마 이미지? 보고 계실 겁니다. 아, 저기 네네. 지금 수많은 붉은 덧칠이 돼 있는 얼굴이 대부분은 저기 110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전현직 기자들입니다. 방송인들도 물론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저 기자들이 이제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제 박찬우 작가라는 분인데 기자 캐리커처로 그린 다음에 얼굴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렸겠죠. 캐리커처니까 조금 네. 못돼 보이는 얼굴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명을 쓰고 그 기자의 실명을 쓰고 말풍선으로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딸 청와대 1년 거주 아빠 찬스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풍선 안에 써놓는 방식으로 써놨는데 네. 이거 혹시 먼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캐리커처를? 기자님은 저는 확대된 버전을 찾지 못해서. 네, 저도 확대된 걸 찾지 못했는데. 저 그냥 멀리서 볼 수 있는 작은 이미지는 봤어요. 아, 네. 예. 그럼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 기자들이 쓰는 기사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 기사 몇 건으로 기자를 저렇게 해도 되느냐 실명까지 공개해서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기자들 당연히 반발했겠죠. 네, 기자협회가 6월 3일 성명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 기자들 조롱이다. 언론인들을 선정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자기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에 이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낙인 찍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비판까지 했고요. 예.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네. 기자와 예술인 닮은 부분이 많잖아요. 네. 서로 독립적인 그리고 비판 정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이제 공유하는 부분 가치일 텐데 서로 비판하고 소송하고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허위 보도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기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얼마나 많느냐. 네. 그런 것을 풍자하지도 못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기저에는 어쨌든 간에 기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허위 보도, 왜곡 보도,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거 실명을 공개하고 일종의 조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최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김동인 기자님은 어떻게 같은 기자 입장에서 풍자에도 분명히 예술성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리고 어떤 작품이든 저는 사실 예술 행위도 어떤 공론화의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저 작품이 아예 작품의 목적 자체가 리스트업 그러니까 목록을 만드는 것에만 목표가 있었다라면은 사실 그거는 예술적인 해석에서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성이 관건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자분들이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제 네. 당연히 그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게 실명을 공개하면서 일종의 얼굴 그림을 통해 조롱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을 좀 어쨌든 쓰는 기자들을 리스트를 정리하고 집단지성으로 이제 DB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논란이 된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리스트와 일치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풍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은 최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줬어야 된다.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네. 그리고 이 기자님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의 최소한의 근거 제시가 있었으면 조금 납득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는 또 거죠. 사실 그 근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예술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있거든요. 또. 예,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기사에 대해서 항상 비평할 수 있고 기자들과도 우리가 논쟁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예술인들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기자와 이 예술인들 사이에 좀 감정의 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차분하게 앞으로의 그 논쟁의 방식을 또 예술인들도 표현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리스트들의 어떤 한 대목을 보면은 강용석, 김세희 있어요. 이런 예. 분들과 등치를 시켜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법조 기자고 검찰 담당이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통 쓰게 되고 네. 저도 국민의힘 기사를 썼다가 민주당 기사를 썼다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너는 그쪽 편이냐라는 이유로 사실 그 DB에도 어떤 안 좋은 기자다라는 식의 등재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금태섭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 같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뭐 공산당 빨간 딱지 붙여서 리스트업하고 이들을 관리했죠, 소위. 네, 관리나 혹은 네. 뭐 공공의 적같이 내세우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지적 같고 또 하나는 권력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적 인물 공인과 기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긴 다른데 물론 견제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들도 어쨌든 미디어 엘리트의 일부고 분명히 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서 기사를 만드는 네. 사람들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랄까요 단편적인 그 정리, 단편적인 리스트 발표만을 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기자 입장에서 김동인 기자가 기자는 비판해도 된다는 상당히 그런 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건 이 논란 예술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조금 더 성숙한 우리 사회로 나가는 그런 그 진통이길 바라해 봅니다. 네. 네, 오늘 금주의 말말말은 여기까지 하죠.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